내일 원래 학교 나오는 줄 알았는데 또 갑자기 일주일 연기돼가지고 다음 주에 학교에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거가 맞는 건지는 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라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기술 시간은 계속 라이브를 했었는데 어떤 숫자를 적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과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 제 문제에 오류가 있는데 이미 제출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실수한 거니까요. 어쩔 수 없고요. 제출할 수 있게 수정했으니까 이따가 끝나고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번 시간에 4차 산업혁명, 현대공학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공학과 사회와의 관계 교과서 20페이지 내용, 21페이지 내용 조금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시면은, 학교에 나오시면은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학 일반은 원래는 중간고사를 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중간고사는 안 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공학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요. 공학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신석기혁명, 인간이 이제 농업을 시작하게 됐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기원전 5000년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청동기를 사용하게 된 게 기원전 1800년경이다 라고 하면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3200년이 걸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청동기에서 그 다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까지는 한 60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철기 시대는 기원전 1200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전화기 있죠. 전화를 발명한 사람 우리는 이제 벨이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다른 분이 계셨죠. 2시간 늦게 스커 신청하는 바람에 벨한테 스커권을 뺏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전화를 발명한 게 1849년이었는데 그러다가 1980년대 1983년에 최초의 휴대전화가 발명이 됩니다. 모토로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발명을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부터 이런 이동전화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 오는데 134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초창기 휴대전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런 휴대전화 드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잘 사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거대하죠? 액정 없고요. 전화번호 누르고 저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실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눌러서 전화를 해야 되고 4시간 충전하면은 10분에서 20분 정도 통화할 수 있었던 엄청난 물건이죠. 그러다가 디지털 휴대전화라고 하는데요. 2G 아시죠? 2G 폰이 발명되고 사용하기 시작한 게 1996년 13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 대중화되는 데는 더 빠른 시간이 걸렸죠. 스마트폰 대중화는 스마트폰이 처음 발명된 거는 원래 1993년이에요. 디지털 휴대전화보다 스마트폰이 먼저 발명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날로그 스마트폰이었고요. 그걸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사과회사의 아이폰이 발표가 되면서 스마트폰이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죠. 초창기의 스마트폰 이겁니다. 사이먼이라고 하는 IBM에서 만들었던 스마트폰이고요. 이건 아날로그 폰입니다. 근데 액정이 있고요. 화면이 있고 저걸로 무언가 이런 사무적인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었는데 저 스마트폰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망했습니다. 안 팔렸어요. 왜 안 팔렸을까? 저런 획기적인 전화기가 나왔는데도 안 팔렸던 이유. 홍보의 문제긴 한데요.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은 자 우리가 퇴근을 한 다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죠. 어떤 사람이 퇴근하고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동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다. 퇴근하고도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많이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나왔죠. 2007년에 발표됐던 아이폰 1이죠. 얘는 이제 홍보가 이렇게 됐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전화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고요. 이렇게 공학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이게 나온 게
이제 13년 됐네요. 13년. 우리나라에는 1년 뒤에 들어왔죠. 아이폰 세 번째 버전이 들어왔는데 13년 만에 또 핸드폰이 발전한 거, 스마트폰이 발전한 거 생각하면은 저 내년에 1년 뒤에는 또 어떤 것들이 나올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 공학이 발전을 하면서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고요. 뭐 생활이 편리하게 해준다 이런 거죠. 과거에는 혹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나요? 빨래하는 장면인데 빨래감을 쌓고 낚아갖고 냇가에서 저렇게 빨래를 했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들 이런 기계를 사용하실 겁니다. 세탁기 같은 것들 사용하셔서 빨래를 처리를 하죠. 이러면서 우리 생활이 점점 편리한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물론 모든 제품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에만 쓰인 건 아니죠. 모든 공학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가전박람회에 나왔던 건데 혹시 이거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것까지 발명이 됐습니다. 한번 영상 간략하게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빨래를 개주는 로봇도 발명이 됐습니다. 이게 2017년에 나왔던 제품인데 아마 조만간에 상용화가 될 거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회사 중에 이런 빨래 쪽으로 조금 많이 투자를 하는 회사가 있죠. 거기서 또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지도록 바뀌겠죠. 화상회의, 지금 제가 이렇게 수업하는 것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머지않은 미래에는 사람들이 면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화상회의가 일반화될 것이다. 근데 지금은 벌써 이렇게 일반화가 돼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우리의 생활은 점점 편한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소단원 공학과 사회 상호작용. 자, 이제 이런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공학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공학들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오히려 막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학이 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발전을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고요. 사회에서는 항상 새로운 공학의 등장과 발전을 요구를 합니다.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으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직접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좀 더 편하게 생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제품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발맞춰서 공학도 발전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스마트폰, 최신의 스마트폰을 구매한다고 해도 사용하다 보면은 좀 이런 기능들이 아쉬운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나올 거고요. 기업에서는 그것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근데 또 특정 사회적 가치와 규범은 새로운 공학에 대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민감한 이슈이긴 하지만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에너지의 미래다라고 하면서 많이 장려를 했었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공학,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공학이 더 발전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것이고요. 자, 공학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학과 사회가 영향을 주고받는 것, 옆에 나와 있는 그림 보시면요. 일단은 사회는 새로운 공학을 요구를 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요구를 합니다. 계속 더 편안한 제품, 더 안전한 제품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되고요.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학에서는 무수히 많은 연구를 하게 되고요. 새로운 공학 제품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회가 더 유용한 제품으로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사회에서 새로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공학에서도 새로운 기술 개발과 공학이 발전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공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이건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공학이 우리 사회에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생활할 때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이 공학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이 더 편리해졌다.
더 안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점점 더 편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공학의 발전이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옛날에 여러분들 노벨 아시나요? 노벨? 알프레드 노벨. 노벨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발명한 게 있죠. 뭘 발명했죠? 노벨이 발명한 거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그죠? 다이너마이트.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할 때에는 원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죠. 노벨 아버지도 원래 폭발물을 만드는 폭발물 전문가였고요. 무기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러시아에 그런 무기를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들인 알프레드 노벨이 이런 무기를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폭발물을 광산에서 인부들이 조금 더 광산에서 이런 자원들을 채굴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동할 때 안전할 수는 없을까? 유명한 일화 중에 스톡홀름에서 노벨의 실험실 공장이 폭발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동생이 죽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안전한 방향, 평소에 보관할 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강한 폭발력을 가진 이런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거를 공사장에서나 탄광에서만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대상으로 봤을 때 갑자기 전쟁이 터지죠. 프로이센이랑 프랑스의 전쟁이 터지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대량의 다이너마이트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무기로 사용이 된 거죠. 처음에는 무기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기로 계속 사용이 되고 특히 프로이센 군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를 날리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고요. 그로 인해서 노벨은 큰 부자가 됐죠.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죽으면서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한 거죠. 그래서 내 재산을 가지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 또 평화에 이바지한 사람한테 상을 주어라 라고 해서 이제 노벨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발전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그림 1-16을 보시면은 네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공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조학, 공학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제조기술이 발전을 하고 화학공학이 발전을 하면서 더 새로운 제품, 더 편리한 제품 이런 것들이 발명되고 생산이 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은 더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화학적 물질 사용의 증가, 전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에너지의 사용량,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요. 그것과 맞물리는 것이 인구의 증가도 있지만 자원의 사용량, 또 환경오염, 지구온난화가 급격하게 격화되는 이런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원고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2020년 정도가 되면은 지구상에서 석유가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 떨어지진 않았죠. 그죠? 지금 남아있는 매장량 정도 한 50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지구에 남아있는 자원이 많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방법에 대한 문제고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류가 20세기 이후에 만들어낸 발명품 중에 가장 또 우수하다고 하는 게 플라스틱인데요. 이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들을 막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겨났다고 하죠. GPGP라고 하는데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쓰레기섬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생겨있죠. 각 대륙에서 흘러들어온 쓰레기들이 해류 때문에 한 군데 갇혀가지고요. 그래서 맴돌면서 쌓여있는 이런 섬들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 하나 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면적의 7배에 이르는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흘러온 쓰레기들이 쌓여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섬을 이룬 건데 여기서 한글이 적힌 플라스틱 쓰레기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유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린피스 환경감시선이 일명 쓰레기 섬을 찾아 태평양을 항해합니다. 탐사보트로 바꿔 타고 쓰레기를 조사하던 일행이 뜰채로 건져 올린 하얀 플라스틱 통을 살펴봅니다. And then Kim, I don't know if you can make this out on the bottom, but it's definitely not it's not English. Is it Chinese? Japanese? Oh, that's shame. That's Korean. That's Korean? Yeah. 항해사인 한국인 김현식 씨의 눈에 띈 것은 한국의 한 식품업체의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한글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10,000km나 떨어진 북태평양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한국 쓰레기가 확인된 겁니다. 김 항해사가 탐사했던 태평양 쓰레기 섬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중간에 온갖 쓰레기들이 해류에 휘말려 몰려있는 거대한 지대입니다.
1997년 처음 발견된 이래 지금은 한반도 면적의 7배까지 커졌습니다. 전체 쓰레기의 양은 약 8만 톤, 이 중 80% 이상이 플라스틱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섬뜩하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바다가 상당히 넓은데 이 넓은 지역이 이렇게 오염된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대에선 잘게 부서지다 못해 죽처럼 변한 미세 플라스틱이 끝없이 발견됩니다. 제가 만져봤는데 이게 예전에 그 샤워젤 같이 이렇게 물컹물컹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어요. 그 물고기들이 아마 그걸 다 섭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전문가들은 이런 쓰레기 섬이 태평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 5대양에 모두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간단하게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쓰레기가 발견됐다는 게 특별한 건 아니죠. 전 세계 여러 대륙에서 모인 쓰레기가 저기에 이제 둥둥 떠다니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저거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작년부터 저걸 이제 수거해가지고 처리하기 시작했는데 저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면은 저거 태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태워서 없애면 되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태울 수도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유해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태울 수도 없고요. 땅에 파 묻어야 되는데 그 묻을 땅도 없죠.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공학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건설공학이 발전하면서 조금 더 안락한 주거생활, 우리의 주택 문화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또 단점으로는 무분별한 개발을 하면서 자연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또 환경이 파괴되는 측면 또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정보통신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역할은 점점 발전하면서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한테 라이브로 수업할 수 있는 것도 정보통신공학의 발전의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과도한 정보 공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 우리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근에 와서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거 사용하면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점이죠. 심심하지도 않고요.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그 친구들한테 연락하려면은 집으로 전화를 하든가 직접 찾아가든가 이런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카톡 보내면 되죠. 심지어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있죠. 일이 사라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번 사건들이 있었죠. 최근에 네이버가 털린 경우도 있었고요. 유명 통신사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고 쇼핑몰들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SNS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N번방 사건 같은 사건들을 보면서도 조금 더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생명공학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질병이 예방되고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은 평균 수명이 훨씬 올라간 효과는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예방주사의 발명으로 인해서 질병이 예방되는 효과도 있고요. 과거에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날려버렸죠. 굉장히 어떤 전염병이 돈다 이러면은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아주 무서운 상황이 연출됐을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우리가 왜 집에 갇혀갖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염병 이런 것들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그래도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19 걸리면 안 되겠죠. 안 되겠는데 걸린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 정도로 공포스럽진 않죠. 우리가 그래도 의학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특히 유전공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생명윤리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와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GMO죠. 유전자를 조작한 식품들을 먹었을 때 우리가 어떤 측면이 어떤 영향이 생길지를 아직 연구를 깊이 못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사진이랑 동일한 거죠. 일단은 긍정적인 영향은 의학의 발달, 식량의 증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이런 복제 생명체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인간이 마음대로 이렇게 생명을 만들어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 지금 기술적으로는 인간을 복제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지만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것 중에 인공뇌를 배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뇌세포를 배양을 해가지고 뇌를 만들어낸 거죠. 뇌 조직을 만들어내고 뇌파 검사를 해보니까 그 뇌가 활동하는 거, 뇌파가 나오면서 뇌가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그걸 생명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과거에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아일랜드 같은 영화들 보시면은 좀 우리가 고민을 봐야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올라가서, 자, 공학자는 새로운 공학이 사회에 끼칠 영향을 예측하고 공학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가 무언가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공학자라면 내가 만드는 이 물건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럼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학윤리는 공학자들의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에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영상 하나만 보고 간단하게 끝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아시죠?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던 그분에 관한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인류 최악의 발명품으로 꼽히는 핵무기. 핵무기가 출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정반대의 삶을 산 두 명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 뉴턴 이후에 최고의 우주과학자라 불린 아인슈타인과 양자 물리학 연구로 현대 이론 물리학 발전에 이바지한 오펜하이머입니다. 원자폭탄 제작 실현 가능성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먼저 알린 건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당시 나치 독일이 강력한 핵무기로 전세를 역전시키려 한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죠. 난 제안만 했을 뿐 직접 원자폭탄을 만든 건 오펜하이머 당신이잖아. 아니 어디서 오리발이야? 당신이 말만 꺼내지 않았어도 이 모든 일이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 오펜하이머는 로스 앨러모스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원자폭탄을 제작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소에서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 폭탄 리틀보이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 폭탄 펜맨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폭탄의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주며 인류에게 크나큰 충격과 공포를 남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우라늄 원자폭탄 투하 이후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의 반응도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비통하다. 대단한 위기의 순간이지만 희망의 순간이기도 하다. 평화를 위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가능성이 펼쳐지는 순간이다. 그러나 이 일로 아인슈타인은 평생을 죄책감을 안고 살아간 것은 물론 원자폭탄 전쟁으로 인한 인류 멸망의 위기를 호소하며 과거의 잘못을 지워나갔습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대중에게 더 많이 기억되며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천재과학자로 후대에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반면 오펜하이머의 과학자로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핵개발과 관련된 유명 물리학자들 대부분이 노벨상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핵무기를 실용화하는 데 성공한 오펜하이머는 수상자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원자폭탄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다들? 내가 그렇게 만만해?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오펜하이머. 두 과학자의 운명이 마치 빛과 그림자 같군요. 네, 아인슈타인에 관련된 이야기 같이 한번 보셨고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신이 만들어내는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학자라면은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E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유명한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이고요. 또 그때 당시에 맨하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했던 편지를 썼던 이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핵무기에 대한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공학자는 자신이 개발한 물건, 자신이 만들고 있는 이 물건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예측을 하고 그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공학윤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내일 여러분들이 학교를 오실 줄 알았죠. 내일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1시간 정도 분량 간단하게만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또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또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글쎄요, 다음 주도 다음 주가 돼봐야지 알겠죠? 오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1학년들 기술 라이브 수업할 때는 채팅창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읽기가 어려운데 3학년 친구들은 굉장히 점잖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용히 제가 혼자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라이브로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만 지금 이런 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공학 관련된 뉴스들, 최신의 뉴스들이나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차곡차곡 모아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실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만들고 있고요. 다 만들어진 다음에도 계속 차곡차곡 자료를 모아볼 생각입니다. 이 사이트는 완성이 되면은 만들어지면은 저희 학습방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시 클래스룸 가셔서 수석 체크 꼭 해주시고요. 과제도 간단하게 한번 내용 작성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동안.